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개월 차 새댁이에요. 한창 깨를 달달 볶아도 시원찮을 신혼기간인데도 저와 남편은 어느 때보다 불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다름 아닌 시누이 때문이에요. 저는 30을 훌쩍 넘긴 나이에 생애 처음 사기를 당했는데 저를 속인 사람이 바로 제 시누이거든요. 사연을 적고 있는 이 순간도 그날 일을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고 순간순간 우라가 치밀 정도로 시누이는 제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자기 동생 때문에 저랑 제 친정 부모님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시누이랑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뻔뻔하게 배짜라는 식으로 나오지 뭐예요. 저희 시부모님을 뒷배로 삼은 채 말이에요. 그래서 하도 괘씸한 마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개망신을 주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남편은 군지대 이후 복학한 복학생이었고 저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학사 편입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니 남편처럼 군복무를 하고 복학한 학생들보다도 나이가 한 살 더 많아서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나이만 많은 게 아니라 타 대학 출신이라서 신입생 때부터 한 강의실에서 부대끼며 지내온 사람들 사이에 끼어드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처럼 무리에 스며들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힘든 건 뭐니 해도 팀별 과제였어요. 다들 저를 피하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먼저 제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다른 조원들은 저와 한 조를 이루는 게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잘해준 덕에 과제가 끝나갈 무렵엔 다들 친해져서 졸업할 때까지 뭉쳐다니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저는 누나 동생으로 부르는 사이였는데 그러다 사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저희 아빠 장례식 때문이었어요. 제 졸업을 앞두고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저희 집 사정이 좀 안 좋았어요. 몇 년 전 아빠가 하시던 일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가세가 기운 데다가 그 일로 인해 부모님이 주변에 손을 많이 내밀게 되었어요. 세상이 그렇잖아요. 집에 돈이 있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북적이지만 돈이 떨어지면 있던 사람도 떨어져 나가는 거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간 사람은 놀랍게도 저희 아빠한테 가장 많이 신세를 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작은아빠와 고모들이었죠. 솔직히 아빠 친구들과 지인들이 연락을 끊었던 건 이해가 가요. 저희 아빠를 돕다가 자신들도 힘들어질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 형제들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였어요. 일찍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 대신 저희 부모님이 자기들 학비도 대주고 시집장가도 보내줬으니까요. 받을 때는 알뜰하게 챙겨가 놓고는 정작 우리 집이 어려워지니까 저희 집만 빼고 나머지 형제들이 모여서 여행도 같이 다니고 명절도 같이 지내고 했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부고를 듣고도 가족들을 데리고 장례식장에 찾아오기는커녕 작은아빠와 두 고모만 잠깐 얼굴을 비추고는 바로 가버렸어요. 혹시라도 자기들한테 힘든 소리 할까봐 겁이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간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장례식을 도와줄 사람이 너무 없었어요. 캐나다에 사시는 외삼촌이 급하게 들어오셔서 장례 일정 내내 도와주시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손이 부족하기 마찬가지였죠. 그런 상황에 남편이 3일 내내 장례식장을 지키며 손발이 되어주었고 관을 들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에 자기 친구들까지 불러서 저희 아빠 관을 들어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남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지 도무지 가늠도 안 될 정도예요. 너무 고마워서 장례가 끝나고 엄마가 봉투에 돈을 담아 남편과 친구들한테 건넸는데 그마저도 남편이 거절하더라고요. 동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도 그러는 게 아니지. 내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니까 받아줘요. 상현 학생 아니었으면 민영이 아빠 장례식 제대로 못 치렀을 거예요. 어쩜 젊은 사람이 이렇게 속이 깊은지
정말 너무 고마워요. 내가 이 은혜는 꼭 잊지 않을게. 엄마는 남편 손에 억지로 손에 돈봉투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엄마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어요. 저희 엄마는 아직도 그때 일에 대해 제 남편한테 고마워하시거든요. 몇 년 뒤 외삼촌 덕분에 저희 집 상황이 나아져서 전처럼은 아니더라도 꽤 살만해졌어요. 아빠 장례식을 계기로 많이 가까워진 남편과 저는 사귀는 중이었고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을 때 누구보다 응원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희 엄마도 제 남편에 대해 굉장히 호감이 있던 터라 무척 반가워하셨거든요. 외삼촌 도움으로 시작하게 된 엄마 가게가 자리를 잡고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마자 엄마가 제일 먼저 했던 건 제 남편한테 고급 양복을 사준 거였어요. 남자는 좋은 양복 한 벌쯤은 가지고 있어야 돼. 민영이 아빠가 살아생전에 그랬거든. 양복은 남자들한테는 전쟁터에 입고 나가는 갑옷 같은 거라고. 좋은 갑옷을 입어야 몸에 상처가 안 날 거 아냐. 엄마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해 회사원으로 지내던 제 남편한테 무엇보다 필요한 건 좋은 양복이라고 생각하셨던가 봐요. 직장인 월급으로는 사기 힘든 고가의 양복이었지만 엄마는 망설임 없이 구입하셨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는 몇 년 뒤 제 남편이 그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서게 될 줄은 몰랐을 테지만 말이에요. 사귀는 동안에도 남편은 저희 집에 남자 손이 필요할 때마다 매번 찾아와 도와주곤 했어요. 엄마가 그러시는데 그때 이미 제 남편을 보시고는 미래에 당신 사위가 될 거라는 걸 예감하셨다더군요. 그래서 마치 제게 세뇌하듯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제일 중요한 건 직장이나 돈이 아니더라. 널 얼마나 위해주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훨씬 중요한 거지. 네 아빠를 봐도 알겠지만 돈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어. 자기가 아무리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도 말이야. 하지만 사람 마음은 다르다.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사람 마음은 살 수 없거든. 그러니까 상현이처럼 널 위해주는 남자를 만나. 돈 많은 남자보다 그런 남자가 훨씬 좋은 사람이니까. 저희 엄마가 제 남편을 일찌감치 사익감으로 점찍은 것과 달리 저희 시댁에서는 저를 그리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막 사귀기 시작하던 무렵 주말에 남편이랑 극장에 갔다가 신우이한테 걸린 적이 있었어요. 당시 우리가 손을 잡고 있거나 팔짱을 끼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눈치 빠른 신우이는 단박에 우리 사이를 캐치했고 바로 자기 부모님께 얘기를 했던가 봐요. 다음날 남편이 제게 전화해 어렵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기 민영아, 혹시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올 수 있어? 자기 집에? 부모님도 계실 텐데 혹시 자기 여동생이 부모님께 우리 사이 얘기라도 한 거야? 그러자 남편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고 그러시네? 좀 부담스럽지? 에이, 아니다. 그냥 내가 엄마한테는 잘 얘기할게. 아니야, 자기도 우리 엄마가 불편할 텐데 참고 만나줬잖아. 그리고 나 원래 어른들한테 인기 좋아. 엄마 친구들도 다들 나 예뻐하시거든. 속으로는 많이 떨렸지만 일부러 남편을 안심시키려고 안 그런 척 연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용기 내서 시댁에 찾아갔는데 민영이라고 그랬나? 우리 상현이랑 같은 과 친구라며. 그럼 동갑이겠네? 아니요, 제가 1살 많아요. 제가 전문대 졸업하고 학사 편입을 한 거라서요. 저는 제 학벌에 별다른 컴플렉스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린 거였는데 전문대를 졸업했다는 말에 어머님 미간이 순식간에 구겨지더라고요. 전문대? 어머, 나는 상현이한테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래요, 재밌게 놀다 가요. 방금 전까지 말을 놓으시며 편하게 말씀하시던 어머님은 갑자기 존대를 하시며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옆에서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신우이도 묘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어머님은 제가 집에 돌아갈 때까지 내내 제게 존대를 하셨어요. 상대가 내게 존대를 하는 게
대놓고 나한테 욕을 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신경이 무딘 건지 아니면 제 남편이 유독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시작된 어머님의 존대에 대해 남편은 아무 이상을 못 느끼더란 거예요. 아무리 아랫사람이라지만 초면이니까 존대를 하셨던 게 아닐까? 오히려 반말을 하시는 것보다 그게 나은 거 아니야? 자기야, 내가 말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 처음부터 그러셨으면 나도 분명히 그러려니 했을 거야.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처음에는 말을 놓으시다가 내가 전문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린 이후부터 깍듯하게 존대를 하셨다는 게 문제라고. 그건 선을 그어놓고 이 안으로 들어올 생각 말라는 일종의 선전포고라고. 한마디로 나를 자기 애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야. 자기는 그걸 모르겠어? 글쎄다.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은 끝까지 제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얼마 뒤 제 생각이 맞다는 게 밝혀지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남편한테 선자리에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그제야 남편도 자기 엄마가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엄마가 시키는 대로 선보러 나갈 거야? 아니야, 내가 손은 봐서 뭐해. 그건 자기한테도 그렇고 상대방한테도 신뢰되는 일인데. 아, 엄마가 왜 이러는지 진짜 모르겠어. 아무튼 내가 선보는 일은 없을 테니까 자기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마음 풀어. 남편은 자기가 어머님께 잘 얘기를 해보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끝내 어머님 강요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물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상대방 여성분께 자기는 이미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지만 선자리에 나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시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컸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잘한 일이 되었지만요. 선자리 이후 어머님은 상대방 부모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더 이상 남편을 선자리에 내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집에 찾아가면 마치 저를 없는 사람 취급까지 하면서 외면하셨거든요. 어머님을 뵙고 오는 날이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나 몰라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나 싫다는 사람한테 언제까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하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랑 헤어지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헤어지려고 할 때마다 남편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엔 내가 믿고 기댈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는 걸 깨닫게 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그렇게 눈치를 주셔도 끝까지 남편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님도 더는 저를 떼어낼 궁리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대신 결혼을 질질 끌며 제가 지쳐서 스스로 나가 떨어지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는 사이 남편보다 3살 아래인 시누이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시누이 부부는 인테리어 관련 회사에 함께 다니고 있었는데 서방님이 몇 년 전 회사를 나가 개업을 했고 결혼 이후에 시누이도 회사를 그만두고 서방님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님 말로는 서방님 댁에서 결혼을 서두르는 바람에 우리보다 먼저 하게 됐다고 하셨지만 그걸로는 저의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되지는 않았어요. 시누이가 결혼하고 이듬해 저희가 식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도 안 된다고 이러셨으니까요. 그러면서 궁색한 변명으로 이런 걸 드시더라고요. 예, 니들은 나를 망신시키려고 작정한 거니? 어떻게 자식을 연년으로 십장가를 보내? 주변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겠니? 그러니 결혼은 좀 기다렸다가 해. 당장 결혼 안 한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니. 엄마, 이런 게 어딨어요. 애초에 결혼은 상의보다 우리가 먼저 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그런 걸 상의 시댁에서 결혼 서두른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쩌냐고요. 주변 사람들 이목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양가 가족들만 불러서 스몰 웨딩으로 할게요. 그럼 되는 거죠? 이번만큼은 남편도 지지 않고 강하게 나갔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버럭 소리를 치시더군요. 뭐가 어쩌고 어째? 아니 그깟 몇 년을 못 기다려서 궁색하게 스몰 웨딩을 하겠다는 거니? 그동안 내가 축의금으로 주변에 뿌린 돈이 얼만데 그거 회수도 못하게 스몰 웨딩이야? 안 돼.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그깟 축의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깟 돈 조금 받자고 다 큰 자식 결혼까지 미루는 게 말이 되냐고요.
왜 말이 안 돼? 너 결혼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 축의금을 받아야 그 돈을 메꿀 거 아니냐고. 이렇게 세상 물정 몰라서야 어떻게 결혼해서 네 가정을 꾸리고 살겠니? 아무튼 길게 말할 거 없다. 잔말 말고 기다리라면 기다려. 사실 저희 시댁이 돈에 쪼들리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아버님은 서울 토박이로 서울 시내에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서울 땅값이 좀 비싼가요? 예전엔 버려진 땅과 진배 없던 땅들조차 아파트가 들어설 때마다 가격이 올랐으니 그 덕에 작지만 건물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집도 2채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축의금 때문에 자식 결혼까지 미루겠다고 하시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죠. 결국 그건 저와는 결혼을 안 시키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얘기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남편과 헤어지지 못했으니 저도 참 답답한 사람이긴 했죠. 그렇게 2년이 지나고 이젠 어머님도 더는 핑계를 댈 명목이 없게 되었을 때 그제야 우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누이 내외가 자신들이 저희 신혼집 인테리어를 맡아주겠다고 나선 거예요. 올케 언니, 어차피 신혼집 들어갈 때 리모델링 공사는 한번 해야 하잖아요. 신축 아파트도 아니고 10년도 더 된 집인데. 언니도 알겠지만 리모델링은 어떤 업체한테 맡기느냐에 따라 집이 완전히 달라져요. 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최고라니까요.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그이가 이쪽 업계에서는 좀 알아주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남도 아니고 하나뿐인 내 오빠 신혼집인데 동생인 내가 직접 나서서 진행해 드릴게요. 시누이는 저희 결혼 얘기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찾아와서 리모델링 이야기를 꺼냈어요. 우리도 아는 사람한테 리모델링을 맡기면 좋기야 하지만 사실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가 가진 돈으로 결혼을 하는 거라서 자금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연식이 좀 되더라도 아파트 전세 보증금보다 저렴한 돈으로 살 수 있는 빌라를 샀던 거였고요. 돈이 있다면 저희도 확 다 뜯어내고 내부를 싹 고쳐서 시작하고 싶죠. 하지만 그럴 형편이 안 돼서 싱크대랑 샤시 정도 바꾸고 나머지는 벽지 정도만 새로 갈아서 살 생각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리모델링 공사까지 하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었어요. 언니, 어차피 혼수 마련할 자금도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돈 안에서 내가 집안 가구며 인테리어 제품까지 싹 해줄 테니까 한번 믿고 맡겨봐요. 리모델링에 가구까지 다 해주겠다는 말에 남편도 저도 살짝 흔들리긴 했어요. 그 틈을 타서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얘,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니? 전문가 시누이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데 나 같으면 고마워서 넙죽 절이라도 하겠다. 생각해봐라. 아무것도 모르는 네 안목이 좋겠니? 전문가인 네 시누이 안목이 좋겠니? 될 것도 없는 게 무슨 고민을 해? 안 그래도 이 결혼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어머님이라서 저는 혹시라도 이 일로 어머님 눈밖에 날까봐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도 자기 동생이 기껏 생각해서 해주겠다고 나서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하는 수 없이 시누이한테 리모델링과 인테리어 일체를 맡기게 되었어요. 공사를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보름 정도면 다 끝날 거라고 했었는데 막상 공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공사 기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아가씨, 공사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결혼식이 다음 주인데 아직 바닥 공사도 안 끝났잖아요. 언니가 리모델링에 대해 뭘 알아요? 아니, 집이 어지간해야 공사를 서두르든 하죠. 이건 뭐 뜯었다 하면 여기저기가 문제투성이니 어떻게 공사에 진척이 있겠어요? 집을 사도 어떻게 이런 집을 사서는 네가 우리 그이 얼마나 보기 민망한 줄 알아요? 그리고 언니가 뭘 몰라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럴 때 집주인은 공사 늦는다고 닥달할 게 아니라 인부들 간식이나 챙겨가며 비를 맞춰줘야 하는 거라고요. 뭘 알아야 말을 하지.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시누이한테 말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욕만 진탕 얻어먹었어요. 어찌나 말에 가시를 세워가며 소리를 치는지 창피해서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리더군요. 그렇게 공사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결혼식 전날까지도 내부 인테리어는 손도 못 대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야, 우리 이러다가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집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제 겨우 바닥 다 깔았는데 언제 내부 인테리어 끝내고 가구를 들이냐고. 이럴 줄 알았으면 리모델링 안 하는 건데. 제 말에 남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내가 상희한테 얘기해 볼게. 늦어도 우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제대로 완성해 달라고 말이야. 미안해. 괜히 내 동생 고집 때문에 이런 일 겪게 해서. 사실 남편이 사과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결혼 준비도 그렇고 회사 업무 문제도 그렇고 거기에 집 문제까지 더해서 정말이지 머리가 터져 나갈 지경이었어요. 결혼 한 번 하는 게 이렇게 힘든데 2번, 3번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편해지고 싶은 마음에 집 문제는 남편한테 맡겼는데 글쎄 일이 더 커졌지 뭐예요. 남편이 집 리모델링 문제로 신우이랑 다툼을 한 모양인데 그걸 본 어머님께서 저를 집으로 호출하신 거예요. 정작 당신 아들은 부르지도 않고 저 혼자만 말이죠. 너는 애가 왜 그러니? 너 하나 집에 들이면서 내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 우리 상현이랑 상희 이날이 때까지 소리 높여가며 싸워본 적 없는 애들이야. 그렇게 의좋던 남매가 너 하나 때문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움질이다. 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님 심력기차 들여서 죄송합니다. 하지만요. 리모델링 공사가 너무 늦어져서 저희가 많이 난감한 상황이에요. 당장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지낼 집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호텔에서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같은 빌라 주민들한테 들어보니까 공사를 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통의 아가씨한테 일정 조율을 부탁했던 건데 제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억울한 마음이 한가득이었지만 그래도 제가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일단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말에 어머님이 더 화를 내시지 뭐예요. 그러게, 애초에 죄송할 짓은 왜 하니? 말로만 죄송하다고 그러면 일이 해결된다니? 너 하나 때문에 남매가 빈정상해서 마주칠 때마다 으르렁거린다고. 집을 구할 거면 제대로 된 집이나 구할 것이지 어디서 돼지우리 같은 걸 집이랍시고 사들여서 내 딸 고생시키니. 그러게 내가 뭐라 그랬어. 아직은 결혼식 올릴 때가 아니라고 했니 안 했니? 돈 좀 모을 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렸으면 될걸. 그렇게 결혼식 올려달라고 닥달을 해대더니 결국 이런 일이 터진 거잖아. 너 전생에 결혼 못해서 죽은 귀신이라도 붙은 거니? 내 아들한테 그렇게 달라붙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 설마 우리 집 재산 보고 그러는 거야? 나 죽고 나면 우리 집 재산 네 손에 들어갈 것 같아서 그러는 거냐고. 집 문제로 시작했던 어머님 훈계는 말이 길어질수록 저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졌어요. 그렇게 2시간을 꼬박 어머님한테 욕을 먹고 난 저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점점 한계점에 다다랐고 어머님 목소리가 귓가에서 윙윙 울리기 시작하더니 시야가 뿌옇게 변하면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떠보니 이미 병원에 이송된 상태였는지 제가 병상에 누워있더라고요. 옆에는 남편이 제 손에 얼굴을 묻고 앉아 있었고요. 제 손의 움직임을 느꼈는지 남편이 고개를 들었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영아, 이제 정신이 좀 들어? 너 잘못되는 줄 알고 정말 놀랐잖아. 엄마가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기절을 한 거야? 밥은 또 왜 그렇게 안 먹고 잠은 또 왜 그렇게 안 잔 건데?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에 수면 부족이라고 하더라. 요즘 세상에 어떻게 영양실조에 걸릴 수가 있느냐고. 내가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참지 말고 나한테 화를 내. 너 자꾸 참기만 하면 정말 큰일 난다고 그랬단 말이야. 도대체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혼났길래 남편이 저를 붙들고 애처럼 펑펑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어요. 남편 말대로 그동안 집 때문에 스트레스로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잤는데 왜 피해자인 제가 신우이랑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내가 좋아서 평생을 같이 살기로 한 남자를 애처럼 펑펑 울게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때 살짝 각성했던 것 같아요. 다음날 태어난 이후 저는 저희 신혼집으로 갔어요. 바닥엔 공사 장비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마무리된 것이 없더군요. 일단 휴대폰을 꺼내 일일이 사진을 찍었어요.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며 부자재와 쓰레기까지 빠짐없이 말이죠. 그리고는 이걸 신우이한테 톡으로 보냈어요. 공사를 비롯해 인테리어까지 마무리 가능한 날짜를 보내달라고요. 안 그러면 공사 대금 한 푼도 못 준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득달같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공사 대금을 못 준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건 내가 할 소리예요. 애초에 가능하다고 했던 마감 날짜 2주나 더 지났지만 여전히 집안 꼴이 이 모양이잖아요. 집에 와보니 벌써 며칠째 공사도 안 했다고 윗집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네요. 평소에도 공사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더 많았다고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나한테는 공사 시일이 촉박하다고 그러더니 아닌가 보네요. 아무튼 우리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아가씨 쪽에서 도저히 공사 마무리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 맡길 거예요. 어떻게 할래요? 제가 강하게 나가자 신우이는 그제야 강아지처럼 낑낑대면서 저희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책임지고 인테리어까지 맞춰놓겠다고 했어요. 만약에 못하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한다고 해도 얼렁뚱땅 엉망으로 대충 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도 여전히 흙먼지 날아다니고 있을지 모르는데 아가씨가 우리한테 뭔가 확신은 줘야 하잖아요. 아 진짜 좋아요. 공사가 완료 안 됐거나 하자가 있을 시 공사대금의 3배 보상하면 되잖아요. 됐어요? 언니가 사람을 질리게 하는 면이 있는 거 알아요? 엄마가 왜 그렇게 언니를 반대했나 했더니 이제 보니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겠네. 잔뜩 삐친 신우이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일단 구두라도 약속을 받아낸 저는 결혼식 전에 끝내야 할 회사 업무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무사히 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몰디브 풍경 덕에 그동안 머리를 꽉 조이던 고민들이 하나둘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5박 6일 동안 업무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는 그곳에서 모처럼 꿈같은 시간을 보낸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돼서는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보니 그자의 현실적인 고민들이 하나둘 몰려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집 문제였어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신우이는 남편한테 리모델링이 완성된 집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었는데 제가 쪼아댄 효과가 있었는지 꽤 깔끔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구와 집안 분위기였어요. 요즘은 사람들이 밝고 화사한 느낌으로 집을 꾸미던데 신우이가 해준 인테리어는 다소 어둡고 올드해 보였거든요. 신우이는 앤틱 가구라서 그렇다며 신경 써서 좋은 걸로 넣어줬더니 트집이냐고 문자로 툴툴대더라고요. 아무튼 직접 보고 판단하자 싶어서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저희 신혼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앤틱 가구라고 해서 저희는 앤틱풍의 새 가구인 줄 알았더니 정말 앤틱이더라고요. 좋게 말해서 앤틱 가구지 이건 누가 봐도 남이 쓰던 일반 중고 가구였어요. 사진으로 볼 때보다 상태도 더 형편없었고요. 나무 탁자는 물을 먹어서 그런지 상판이 갈라진 곳이 꽤 있는 데다 침대 역시 헤드가 꼬질꼬질하게 때가 타 있더라고요. 집 안에 있는 가구들 중 어느 하나도 온전한 게 없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가죽 소파에는 얼룩까지 져 있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앤틱 가구야? 그냥 중고나라지. 자기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아? 아니, 비싼 가구라서 추가 비용까지 들었다더니 가구들 꼴 좀 봐. 누가 쓰다 버린 걸 집어왔다고 해도 믿을 정도잖아. 이런 걸 어떻게 써? 이 기집애가 진짜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내가 전화해 볼 테니까 당신은 좀 쉬고 있어. 남편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도저히 먼지 모를 얼룩져 있는 소파에 앉고 싶지도 않아서 그대로 주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주방 싱크대가 이상하게 기울어진 느낌이 들지 뭐예요. 그래서 상판에 볼펜을 올려보았더니 돌돌돌 굴러가는 거예요. 제가 본 대로 기울어진 게 맞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바닥 미장을 잘못했는지 집안 곳곳에 마룻바닥이 울퉁불퉁해서 의자며 식탁이 흔들거리더라고요. 의심에 의심을 물고 온다고 하나가 거슬리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거슬리기 시작했어요. 베란다 타일이며 욕실 타일도 엉망으로 붙어있고 개수대랑 변기는 어디서 쓰던 걸 뜯어온 것처럼 상태가 엉망이었어요. 집안 전체가 사진 찍기용 말고는 어느 것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더라고요. 이래놓고는 1억 2천이나 받아먹었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됐어요. 신우이랑 통화를 하겠다고 안방 화장실로 들어갔던 남편은 하려던 전화통화는 못하고 온몸이 쫄딱 젖어서 나왔더라고요. 아이씨, 공사를 어떻게 했길래 세면대 물이 사방으로 튀어. 아, 진짜 이 기집애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해.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지게 해주면 되지. 일단 어머님께 전화드려. 저녁 때 집으로 찾아뵙겠다고. 그리고 아가씨 내에도 오라고 하고. 남편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저는 집안의 하자 부분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원래 봐두었던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해 리모델링 견적을 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다행히 시간이 되셔서 바로 와주신 덕분에 1시간도 안 돼서 대략적인 견적을 뽑을 수 있었어요. 이거 죄다 중고로 끼워놓았네요. 아, 요즘에도 이런 양심불량이 있나. 이 모델은 한 10년 전에 나왔던 모델인데 이게 모양만 그럴듯하지 완전 예쁜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동네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이런 거 안 쓰는데 도대체 어느 업체에서 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리모델링이 기본조차 안 된 사람들이라고요. 와, 내가 더 화나네? 그런데 그 순간 업체 직원이 거실에 놓인 탁자를 보더니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은 한숨만 푹푹 쉴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갔더니 신우이 내외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추가 공사 대금이랑 인테리어 추가 비용을 준다고 했더니 한 걸음에 달려와 있었어요. 시어머니께 면세점에서 사온 선물을 드리고 신우이 내외한테는 두툼한 돈 봉투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부부가 아주 좋아서 입이 찢어지더라고요. 하지만 그 표정은 봉투 속을 확인한 즉시 처참하게 구겨졌어요. 언니, 이게 뭐예요? 아니, 주겠다던 돈은 안 주고 이게 무슨 개수작이냐고. 이 기집애가 개수작? 그건 우리가 할 소리지. 너도 그렇고 매제도 그래. 리모델링을 그따위로 해놓고 돈 받을 생각을 했어? 업체 사람 불러서 견적 냈더니 바닥까지 다 뜯고 배선 공사까지 다시 해야 해서 최소 8,000원 든다고 하더라. 이것도 기본만 했을 때가 8,000이지 니네가 공사한답시고 망가뜨린 것까지 고치려면 수천이 더 들지도 몰라. 거기다 네가 사다 놓은 가구들. 참, 가구도 아니지. 당근에서 무료 나눔받은 탁자를 앤틱 가구라고 120만 원을 내놓으라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러자 신우이는 되려 더 뻔뻔한 표정으로 반박을 했어요. 누가 그래? 그게 얼마짜린데? 오빠, 아무리 새언니가 중간에서 이간질을 해도 그렇지 어떻게 여동생인 내 말도 못 믿고 이렇게 사람을 쓰레기를 만드냐? 오빠,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뭐? 이 기집애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야, 내가 오늘 그 탁자 무료 나눔한 사람 만나서 직접 들은 얘기야. 네가 발뺌할까봐 네가 그 사람이랑 당근에서 톡했던 거 사진까지 찍어왔어. 이래도 끝까지 발뺌할 거야? 남편이 휴대폰에 찍힌 대화 내용을 보이자 신우이는 그제야 입을 꾹 다물고 눈길을 돌렸어요. 아가씨, 나 이번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아가씨가 그랬죠? 공사가 제날짜까지 안 끝나거나 하자가 있을 시 공사 대금의 3배 변상하겠다고. 나 이거 녹음까지 다 해놨으니까 모른 척할 생각 말아요. 당사자 간의 통화 내용 녹취는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으니까. 거기 아가씨가 우리한테 공사 대금이며 인테리어 제품 가격 명시해서 보내준 명세서거든요. 여기에 토탈 금액 적힌 거 보이죠? 그 금액의 3배 보내주세요. 기간은 일주일 줄게요. 그 안에 입금 안 되면 나 바로 고소 들어갈 거예요? 그 말에 신우이 내외는 물론 어머님도 개거품을 물고 난리를 치셨어요.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러네. 처음부터 내가 마음에 안 들었네. 아주 온갖 저주까지 퍼부으시며 난리를 치셨죠. 어머님, 이 집에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집에 있는 여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앞으로는 저한테 예의 좀 지켜주세요. 저도 어디 나가서 이런 대접 받을 사람 아니거든요. 어머님이 저 대접 안 해주시면 저도 어머님이랑 아가씨한테 절대 대접 안 해줄 거예요. 세상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좋은 것도 공짜가 없고요. 나쁜 것도 공짜가 없어서 상대한테 욕을 하면 똑같이 욕 얻어먹고 칭찬을 하면 똑같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대접받고 싶으시면요, 저한테도 대접해주세요. 아셨죠? 그날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최후 통첩을 날리고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정확히 4일 뒤 남편 통장으로 거액의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시누이가 낸 건 아니고 시어머니가 내주신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다 받아 챙겼어요. 쉽게 용서를 해주면 다음에도 또 나쁜 짓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배째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현재 저희 부부는 그때 변상받은 돈으로 집을 깔끔하게 수리해서 잘 살고 있어요. 이번 일로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낀 저는 앞으로도 쉽게 봐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조금은 변하지 않을까 기대해요.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는 걸 깨닫는다면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